440억 전부 막내 너한테만 줄 거다. 거지처럼 살던 노모가 던진 이 한마디에 세 남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거짓과 욕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가족의 시험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쪽방촌 골목길에는 오래된 한옥들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칸, 누렇게 바랜 대문 안쪽에서 최명주 할머니는 헌 옷을 주워 입고 허름한 장바구니를 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75, 등이 굽어 키가 더욱 작아 보이는 명주의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저 할머니 참 불쌍하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할머니, 김치 좀 가져가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통을 내밀면 명주는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순간 명주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예리한 시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명주를 불쌍한 거지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쓸고 빈 깡통을 주워 모으고 때로는 시장 어귀에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명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동정하는지, 누가 그냥 체면치레로 도움을 주는지, 누가 귀찮아하며 피해가는지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좁은 방 안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삐걱거리는 책상 하나, 그리고 때 묻은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비가 새어 생긴 얼룩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고 여름이면 더위와 습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장롱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 안에는 4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권리증서와 현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채, 종로의 상가 건물 2동, 그리고 시중은행 예금 통장 여러 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명주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아휴, 얘들이 나한테 오긴 올까? 명주는 혼자 중얼거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장남 진수는 50살로 강남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는 겉보기에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차남 준호는 48부로 번화가에서 음식점 체인을 운영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의 레스토랑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어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막내딸 수연은 45으로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법 잘 살고 있는 자식들이었지만 어머니를 찾아오는 날은 명절조차 드물었습니다. 진수는 사업이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올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형식적으로 인사한 뒤 바쁘다며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준호는 시간이 없다며 전화조차 뜸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며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수연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라면과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편 눈치를 보며 서둘러 다녀가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며 급하게 인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명주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명주는 오늘도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또 뭘 사달라는 거예요? 라며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중년 남자가 연로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런 건 나중에 하시라고요라며 귀찮아하는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 자식들도 속마음은 저럴까? 명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주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준호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서 등에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그날 밤, 수연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며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울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니더니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겠다고 졸졸 따라다니고 밤에 무서우면 내 품에 안겨서 잠들고 그랬는데 명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배추와 물을 지고 나르느라 허리가 휘어졌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가락이 얼어터져 피가 났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저녁까지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은 늘 거칠어졌고 등은 점점 굽어갔지만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을 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사줬고 새학기가 되면 새 옷과 새 가방을 사주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남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자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커가면서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엄마는 촌스럽다며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어머니는 그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들과 사위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명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초라하다, 우리 체면이 깎인다는 식의 말들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명주는 일부러 더 초라한 차림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서 그럴까? 아니면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 만약 내게 돈이 있다는 걸 안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도와줄까요? 아니면 귀찮아하며 피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처럼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효자, 효녀로 변신할까요? 명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명주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이 어떤 인간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440억 원을 두고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모를 때와 안우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단순히 유산만을 노리는 자식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명주는 달력을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오랜만에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돈이 없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두 번째 시험은 유산이 있다는 걸, 안우,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 시험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곁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누가 단순히 유산만을 노리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명주는 속으로 다짐하며 금고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설날 아침 명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모으는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돌려가며 설날이니까 한번 모여보자고 말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진수는 바쁜데요. 엄마라며 망설이다가 억지로 오겠다고 했고, 준호는 다른 약속이 있는데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오직 수연만이 네, 엄마. 떡국 끓여갈게요라며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낡은 상 하나를 펼쳐놓고 명주는 그나마 깨끗한 그릇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일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지만 자식들을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평소보다 더 초라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구멍난 스웨터에 색이 바랜 치마, 그리고 발가락이 보이는 양말까지. 오늘부터 시작될 시험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손에는 큰 냄비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고소한 떡국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떡도 좋은 걸로 샀고요. 수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춥지 않으세요? 보일러는 제대로 나와요? 괜찮다, 괜찮아. 나는 추위를 잘 안 타거든. 명주는 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며 떡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잠시 후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찌푸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환기를 좀 시키셔야겠어요. 수연을 보며 수연아, 너는 벌써 와 있었구나 라고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준호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사업 관련해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방안을 둘러보더니 여기 참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정말 좁네요. 이 방이라며 무신경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이자 명주는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핸드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고 준호는 계속 시계를 보며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직 수연만이 어머니의 안부를 세심하게 물어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떡국 다 끓었어요. 모두 둘러앉으세요. 수연이 따뜻한 떡국을 그릇에 담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좁은 상 위에 모인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리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니? 명주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서 힘들긴 하지만요. 진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떡국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준호는 어때? 식당 장사는 잘 되니? 네, 엄마.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새로 오픈한 매장도 반응이 좋고요. 준호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원이 자꾸 연락을 해서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마트 일은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엄마. 사장님도 좋으시고 동료들도 잘해주셔서 만족해요. 비록 급여는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니까 좋죠. 수연은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명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불렀다. 세 사람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어지럽고 숨도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 수연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럼 병원에 가보셨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면 진수와 준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그게 문제야. 명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 검사비며 치료비며 하면 꽤 많이 나올 텐데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니? 이 말을 듣고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요. 은행 대출이자만 해도 매달 상당한 금액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말끝을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 매장 오픈하느라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정말 힘들어요. 게다가 아내가 또 임신했는데 산부인과비며 애들 학원비며 역시 핑계를 늘어놓으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 아들의 반응을 본 명주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쓰세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야, 수연아. 너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명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 아들의 차가운 반응과 딸의 따뜻한 마음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몸이 더 안 좋아지면 가보겠다. 너희들도 각자 사정이 있는 걸 엄마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명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첫 번째 시험의 결과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시계를 보더니 엄마, 저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저도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라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야 하니? 좀 더 이따 가지. 명주가 아쉬워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올게요. 오늘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준호도 비슷한 말을 하며 서둘러 인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나고 나자 수연만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그리고 내일 제가 하루 쉬는 날이니까 모시고 병원에 가볼까요? 수연의 제안에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너도 집에 가서 쉬어라. 병원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수연이 떠나고 혼자 남은 명주는
찻잔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드러난 세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에게 진수와 준호는 핑계만 늘어놓으며 외면했지만 수연은 자신이 가진 적은 돈이라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해볼 때가 됐구나. 명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유산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 작성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유산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명주의 요청을 들어보고 적절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세 자식을 다시 불러 모으겠습니다. 그때가 진짜 시험의 시작이 될 거예요. 명주는 금고 열쇠를 손에 쥐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연 자신의 자식들이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효자, 효녀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설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명주는 평소보다 더욱 초라한 차림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낡은 코트에 더러워진 운동화,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까지 마치 정말로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세 자식을 직접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받아줄지 보자. 명주는 속으로 다짐하며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몇 벌의 헌 옷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할머니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에 위치한 진수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시지? 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지만 명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높이 솟은 고급 아파트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명주를 경비원이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진수, 최진수 씨 댁에 가려고 합니다. 명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경비원은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최진수 씨요? 그분 댁에 이런. 아무튼 여기 계시면 다른 주민들한테 민폐가 됩니다. 어서 가세요. 아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 정말 그 사람 어머니예요. 명주가 간청했지만 경비원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진수 씨 어머니가 이렇게 차림새가 초라할 리 없어요. 빨리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진수가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주는 급히 달려가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하지만 진수는 차창을 올린 채 어머니를 못 본 척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서 명주를 끌어내려 했고 진수는 그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명주는 속으로 쓰라린 마음을 삼키며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진수는 분명히 어머니를 알아봤을 텐데도 모른 척하며 피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준호의 사업장이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그의 레스토랑은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초라한 차림으로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손님 몇 명과 함께 있었는데 모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업가들로 보였습니다. 준호야. 명주가 부르자 준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있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손님들에게 말하며 어머니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명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준호야, 엄마야. 나 좀 도와줘. 명주가 다시 부르자 준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만하세요.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 가서 구걸하세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주변 사람들도 명주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나와서 할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며 명주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길을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모욕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수연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었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마트에 들러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이상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어.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 명주가 거짓말을 하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갈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한데 혹시 내 집에서 며칠만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곳을 찾을 때까지만. 명주의 말에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연은 마트 사장에게 급한 가족사로 조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런데 저녁 무렵 수연의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명주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어머니가 왜 여기 계셔? 수연이 사정을 설명하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형들이 있으면서 왜 우리만 모셔야 해? 진수 형이랑 준호 형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한 분을 더 모셔? 수연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지금 갈 곳이 없으시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형들한테 연락해봐.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지 말이 안 돼. 남편은 계속 불평했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우리가 모실 거예요. 명주는 딸과 사위의 다툼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받아들였지만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를 위해 바닥에 이불을 깔아드렸습니다. 엄마, 불편하시겠지만 며칠만 참으세요. 제가 형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수연의 따뜻한 말에 명주는 감동했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명주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어머니가 어려울 때 외면했지만 수연만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동안 수연의 집에 머물면서 명주는
딸의 진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수연은 일하러 가기 전에 어머니 아침을 차려드리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불편해했지만 수연은 어머니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세 자식 중에서 누가 진짜 효자, 효녀인지 분명해졌구나. 명주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든 수연만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주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다른 곳을 찾았어. 너희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내일 떠날게. 수연은 아쉬워하며 더 계셔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명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내서 세 자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돈 앞에서 진수와 준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수연은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수연의 집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명주는 세 자식에게 특별한 연락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곳에서 만나자.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세 남매는 의아해했습니다. 명주가 지정한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평소 쪽방촌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비싼 음식점을 예약했다는 사실에 세 자식은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셨을까? 각자 궁금해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개별실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준호는 캐주얼하지만 브랜드 옷으로 멋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엄마, 여기 되게 비싼 곳인데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리하신 건 아니죠? 반면 진수와 준호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곳을 잡으셨지?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었어. 명주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입던 헌 옷이 아닌 제법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어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들어와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을 내왔습니다. 각종 나물과 전류 그리고 갈비찜까지 푸짐한 상차림에 세 남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한 사람에 10만 원은 넘을 텐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만큼은 맛있게 먹자. 명주는 담담하게 말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개별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50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그의 등장에 세 남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요? 엄마, 왜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신 거예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진수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김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야.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명주 씨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분들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일순간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면 진수와 준호는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개별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자 최명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진수와 준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첫째, 유언자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 3채,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 2동, 그리고 각종 예금 및 투자 상품을 포함하여 총 4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440억 원?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도 엄마가 그런 돈을 어디서? 라며 당황했습니다. 수연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상기 전 재산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셋째, 상속인은 세 자녀 중 유언자를 진심으로 돌보고 효도한 단 한 명에게만 한정합니다. 단 한 명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도 비슷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는 전 재산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44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장하자 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던 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유언자께서 직접 지켜보고 판단하실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명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유언자께서 살아계시니까 언제든지 유언장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수와 준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수연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정말 그런 큰 돈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명주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수연만이 돈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쪽방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수연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진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모시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준호도 뒤질세라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사업 핑계 대면서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봤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매일 안부 전화드릴게요.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본 명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산이 있다는 걸 알기 전과 후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니. 반면 수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언자께서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는 명주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개별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수연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명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너희들 행동에 달려 있어. 그날 이후 명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수와 준고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고 각종 선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어머니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발표가 있은 다음 날부터 진수와 준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매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진수는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평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며 핑계를 대던 그가 이제는 시간이 아주 많아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저희 레스토랑에서 특별 요리를 만들었는데 갖다 드릴까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찾아와도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그가 이제는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진수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더러워서 발도 들여놓지 않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진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인사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손에는 비싼 한약재와 건강식품,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사왔니? 명주가 물어보자 진수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라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네요. 하지만 명주는 진수의 연기 같은 효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웃음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440억이라는 숫자가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레스토랑에서 만든 고급 음식들을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예요. 맛있게 드세요. 예전에 어머니를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다정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니? 엄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앞으로 매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는 과장된 효성이 묻어났습니다. 두 아들은 경쟁하듯 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수는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준호는 고급 음식과 건강식품을 번갈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그 모든 것이 유산을 노리고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주는 우연히 근처 술집에서 진수와 준호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몰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440억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진수도 술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안 되고 결국 우리 둘의 싸움이지.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 비위 맞춰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피곤하지 않아? 매일 안부 전화하고 선물 사가고. 진수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440억이야, 440억.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적당히 나눠 가지는 못할까?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잖아. 한 명만 받는다고.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해. 그때 준호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빨리.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차피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명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원래 엄마랑 가까웠으니까 유리한 면이 있지.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선물을 하고 더 자주 찾아뵈면 엄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진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돈으로 밀어붙이자.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거야.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무리 착해봐야 우리만큼 경제력이 있나? 두 사람은 어머니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하고 모셔야 할 부모가 아니라 유산을 얻기 위해 공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준호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빨리.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라는 말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젯밤 어머니의 죽음을 바란다고 말했던 그 입으로 다정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명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진정한 효자가 아니라 유산만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효도는 모두 연기였고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해볼 때가 됐구나. 명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곁을 지켜줄지, 그리고 누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험을 통해 명주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만이 유산이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든 항상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반면 진수와 준호는 오직 돈 때문에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수와 준호의 위선적인 모습을 확인한 명주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명주는 일부러 몸이 아픈 척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주는 세 자식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목소리도 일부러 힘없게 만들어 정말 아픈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 너희들 중에 누가 와서 돌봐줄 수 있을까? 명주의 말에 세 자식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은 진수였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회사 일이 너무 급해서 병원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평소라면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던 그가 유산 이야기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같은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비용을 댈게요. 진수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준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저도 레스토랑 운영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해야 해서요. 특히 요즘에는 신규 매장 오픈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그 역시 직접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제가 절반 부담할게요. 형이랑 반반씩 내면 되죠? 준호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정말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수연은 다른 것보다 어머니의 건강을 가장 먼저 걱정했습니다. 간병인 말고 제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수연아, 너도 일이 있을 텐데. 명주가 말하자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트 사장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며칠 쉴게요. 엄마가 아프신데 일이 뭐가 중요해요? 수연은 즉시 마트에 연락해서 어머니가 입원하게 되어 며칠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요즘 바쁜 시기인데 갑자기 쉬면 곤란하다고 했지만 수연은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라며 고집했습니다. 명주가 입원한 병원은 시내에 있는 중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1인실을 사용했는데 진수와 준호는 엄마 이런 비싼 방을 쓰시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요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수연만이 엄마 편하시게 좋은 방 쓰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형들보다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건강과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입원 첫날 수연은 일찍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죽 사올까요?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세요? 간호사 말씀으로는 오늘 검사 받으신다고 하던데 무서우시면 제가 같이 가요. 수연은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집에서 죽을 끓여와서 먹여드렸고 밤에는 병실 옆 의자에서 잠을 자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반면 진수와 준호는 하루에 한 번씩 잠깐 들러서 엄마 좀 어떠세요? 라고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고 갔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오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바쁘니까 자주 못 와도 이해해. 수연이 너만 있어도 충분해. 명주가 말하자 수연은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이번 이틀째 밤 명주는 일부러 아픈 척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수연은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와보세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신다고 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아픈 소리를 내면 즉시 일어나서 어디 아프세요? 물 드릴까요? 간호사 부를까요? 라며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병원에 들렀을 때 수연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수연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신해 줄까?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병인을 쓰는 게 낫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연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야위어 갔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거 뭐가 대수예요? 이번 사흘째 명주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때문에 마트 일도 못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생활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명주가 걱정하자 수연은 남편한테 이미 말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수연의 남편은 아내가 계속 병원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 형들은 뭐하고 있어? 왜 당신만 고생해? 하지만 수연은 그래도 엄마잖아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수연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머니가 아픈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프면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명주는 화장실 문 앞에서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명주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일정을 우선시했지만 수연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진수와 준호는 총 3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것도 각각 15분 정도씩만 머물다 갔습니다. 반면 수연은 일주일 내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빨리 회복하신 것은 가족분이 잘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따님께서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셨네요. 수연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며 겸손해했습니다. 명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 자식 중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은 수연뿐이었습니다. 유산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수연만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명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진짜 효녀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으니까.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명주는 다시 한번 세 자식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유산 발표를 했던 그 고급 한정식 집이 아닌 평범한 가정식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그곳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 명주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유산 상속자가 발표되는 것은 아닌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입원 기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느라 수연 자신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때 김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주 씨의 부탁으로 다시 왔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상속자를 발표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 명주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엄마가 뭘 했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세 자식은 어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명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지난 몇 달 동안 너희들을 시험해 봤어. 이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시험이요? 수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맞아. 처음에 병원비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까지 모든 게 시험이었어. 진수와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어머니에게 관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엄마가 병원비가 없다고 했을 때 진수와 준호는 모두 핑계만 댔어. 바빠서 사업이 안 돼서라면서 10만 원조차 내놓지 않았지. 두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자기가 가진 돈이 적었지만 기꺼이 내주었어. 그게 첫 번째 차이였지. 수연은 어머니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엄마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였어.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말이야. 명주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진수는 고급 아파트 앞에서 엄마를 못 본 척했어. 분명히 차 안에서 봤으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갔지.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심했어. 손님들 앞에서 엄마를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어. 동네에서 따라다니는 거지 아줌마라고 했지. 이 말을 들은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달랐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엄마를 받아들였어. 남편이 반대해도 그래도 엄마잖아요 라고 했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세 자식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진수와 준고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수연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봤어. 명주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매일 연락하고 비싼 선물 사오고 효자인 척하기 시작했지. 엄마. 진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명주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너희 둘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야. 명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우연히 들었어. 엄마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거다라고 했지. 이 말에 진수와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대화가 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주는 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병원이었어. 엄마가 정말 아픈 상황에서 누가 곁을 지켜주는지 보고 싶었거든. 명주는 수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일주일 동안 각각 3번씩만 들렀고 그것도 15분씩만 있다가 갔어. 하지만 수연이는 달랐어. 일하던 마트를 그만두고 일주일 내내 엄마 곁을 지켰어. 밤에는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간병을 해줬지. 명주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제서야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아프신 게 아니었어요? 몸이 아픈 척은 했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 내가 낳아 기른 아들들이 엄마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야.
명주의 말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주 씨는 몇 달간의 관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재산 440억 원은 막내딸 최수연에게 상속합니다. 이 선언에 진수와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수연은 어머니에게 유산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든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반면 최진수와 최준호는 오직 유산을 위해서만 거짓 효도를 했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준호도 엄마를 속인 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 너무해요. 라며 항의했습니다. 명주는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너희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효자인 척했잖아. 그게 진짜 효도니? 명주의 말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했지? 그런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줘야 하나? 명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 저는 그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형들이랑 나눠 가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야. 명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가난할 때도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도 똑같이 대해줬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명주의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말이야. 명주의 마지막 당부에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럽게 큰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진수와 준호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상속 발표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큰 재산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쪽방촌의 좁은 방에서 어머니를 모셔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요. 여기는 너무 춥고 불편하잖아요. 수연의 제안에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엄마는 여기가 익숙해서 좋아.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 말 좀 들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해요. 수연의 간곡한 설득에 명주는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너무 화려한 곳 말고 조용하고 자연이 좋은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그곳에는 따뜻한 인심을 가진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주와 수연은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집을 구입해서 이사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엄마.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수연은 새 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맞아, 여기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명주도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수연의 제안에 명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연아.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두 사람은 마을에 작은 복지관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지관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맛난다.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하는 젊은 사람 요즘 찾기 힘든데 정말 귀한 분이야.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여가 활동까지 수연은 직접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저녁이 되면 명주는 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엄마.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한편 진수와 준호는 한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섞여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어느 날 회사에서 나이든 청소 아주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고맙습니다. 아들 같은 분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께 아들다운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진수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갑자기 효자인 척했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나이든 직원이 자식들에게 외면당해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자식이 있는데 왜 혼자 계실까? 생각해보니 자신도 어머니를 외면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진수가 먼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추석인데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야, 잘 지내고 있니? 명주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진수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었어요. 진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것도 부끄럽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것도 후회돼요. 준호도 며칠 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 명주는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진짜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진수와 준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산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마을로 찾아와서 어머니와 수연을 도왔습니다. 형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연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느껴져요. 명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야.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 4명이 모두 모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수와 준호도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도우며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착한 줄 몰랐네. 한 할머니가 명주에게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면. 명주는 뿌듯한 마음으로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수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집에서 키운 야채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음식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요, 엄마. 집밥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준호도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와서 같이 먹어요. 명주는 세 자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화목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오는 거야. 명주가 평생의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아라. 그날 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따뜻한 불빛이 켜진 한옥에서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모든 상처와 시험, 그리고 오해들이 잔잔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진수와 준호는 늦었지만 진정한 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자신의 시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가족의 의미는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깨달은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